김경래 최강 시사.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1타 강사 박대기의 2차 재난지원금 완벽 정리. 좀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그렇죠? 완벽은 약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틀에서 정부안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국회 과정이 남아 있고요. 네. 남아 있기도 하고 이게 정부도 뭐랄까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걸 박대기 기자한테 모조리 물어보는 게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 물어보겠습니다. 결정 안 되거나 모호한 부분들은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좀 제일 쉬운 거부터 좀 볼까요? 20만 원씩 초등학교 이하 아동들한테 주는 거? 그건 뭐라고 부르죠, 그거는? 네, 그 긴급 돌봄 지원 중에서 이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 되겠는데요. 예. 말씀대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이제 학교 밖 그 아동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좀 다양한데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교육 지원청 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하긴 이제 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홈스쿨링 하는 그런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요거는 뭐 그거죠. 상품권 이런 거 아니죠? 네, 현금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거는 심플하고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게 긴급 돌봄 사업에 통신비 2만 원도 여기에 카테고리로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이 통신사에서 직접 할인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통신요금이 한 달에 2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2월 돼서 할인이 되고요. 네.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 요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할인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휴대전화를 부모님 명의나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3일까지는 명의 변경을 해야 지원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인당 2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대이기 때문에 2대로 돼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제일 많은 항목이죠. 맞아요. 이게 일단 이게 왜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크게 봐서 이제 선별 지원하겠다 원칙을 정했는데 이건 선별 지원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지원인데 또 금액이 또 크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안 돌아가면서 필요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소액이고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 이래서 좀 애매하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김경수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 다른 식으로 이제 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이제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 좋은 일 아니냐. 통신사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 받겠지만은 연체요금 이런 게 없이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도 소액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 국민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무려 예산이 9천억 원입니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 그렇죠. 작은 돈이라도 거의 전 국민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9천억 원을 좀 더 가치 있는 데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연 살아있을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쪽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변화는 없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여론도 그렇게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게 들어왔을지 이게 좀 안 주는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큰 돈이고 좀 약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돈 주면 사실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받으면은 무조건 기분이 좋은데 또 사람들은 굉장히 또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보면은 다들 좀 애국자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 부채라든지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을 쓰더라도 잘 써야지 칭찬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여기까지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지금부터가 좀 복잡해요.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문제. 이건 어디서부터 풀어가 볼까요? 네,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것이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이라는 것인데요. 이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매출 규모가 작고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네. 지원이 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8월 23일에 발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PC방이라든지 실내 집단운동,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이제 8월 30일에 발표됐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서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같은 경우는 집합 금지 업종에 들어가는데 지원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네. 유흥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실제 관련 법도 유사한 지원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유흥주점 빼겠다고 했는데요. 좀 하나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단란주점은 적용이 됩니다. 단란주점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을 지원하고 유흥주점 지원 안 되는 게 좀 상식하고 다르지 않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이 둘이 서로 다른 업태이고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게 200만 원, 150만 원 네. 그 집합 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 업종에서 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증빙, 매출 하락에 대한 증빙이 네. 없어도 매출이 늘어도 지원이 되고요. 매출이 아주 많은 회사 그 가게도 다 지원이 되는 전부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종에 들어오기만 네. 하면은 지원이 된다. 네. 본인이 어떤 업종인지 이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대부분 다 어려운 게 아시고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이제 되는데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자영업자들 중에 매출이 줄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요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일단 연매출이 4억 이하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예. 이번 사태로 피해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행정정보 즉 이제 부가세 매출 신고 등을 통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 정부에서 직접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된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기로 했고요. 정부에서 먼저 보내주기로 네. 일단은.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이런 가게의 경우에는 직접 증빙 서류를 소상공인이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나 뭐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 네. 또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서류가 많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기재부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요. 아하. 또 오프라인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은 소진공, 네. 뭐라고요? 정확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네. 이쪽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어떤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면 될 거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지자체로 가서 네. 문의를 하시거나 일단 뭐 지자체 민원실에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안내를 좀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8월 16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뭐 그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200만 원, 최대 200만 원이고요. 예. 재취업 장려금 최대 100만 원이 있는데 예. 그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뭐 추가로 5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폐업하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네.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 차관에게 여쭤봤는데 새로 창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네.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뭐 집합 제한 업종이나 금지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면은 그 과거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중에 살펴보실 좀 생계 곤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매출 하락으로 인한 지원은 쉽지 않을 불가능하고 기준은 좀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집합 금지 업종, 제한 업종 해당된다면 바로 지원이 되겠죠. 그거야 이제 조건이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하면은 노동자들 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있죠, 그죠? 네, 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예.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네.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네. 1차 때 이미 지원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고 네. 이번에 처음 신청하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고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거나 아니면 직전 기간인 올해 6월, 7월 중 특정 월 네. 또는 이제 전년도월이니까 지난해 8월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냐를 봐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25% 이상 감소했다면은 네.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 간혹 보면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네. 지원 대상이 되지 않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하. 올해 들어서 좀 생계 곤란 때문에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알아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분들은 좀 알아보셔야 된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이제 일종의 노동자 지원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 이거는 50만 원 지원된다고 들었어요? 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이라는 이름인데요. 네. 지난해부터 이제 구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대상으로 대상 또는 이제 올해 취업 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랄까 어떤 카테고리 특정한 업종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미취업 청년이라든가 어떤 부류에 들어간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나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간다 포함이 네.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또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긴급 생계 지원비 같은 걸로 해결이 되는데요.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 원 이하이고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 번에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4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소득 규모도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356만 원인데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30만 원, 2인 가구는 220만 원 이런 식으로 서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지원금을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네. 기존에도 원래 긴급 복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기준이 적기 때문에 좀 이번에 기준을 늘려가지고 6억 원 이하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게 긴급 생계 지원비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던 이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라든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이런 것들 해당되는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 대상으로 정말 생계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520님이 용달업은 혜택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과 상관없이 네. 매출액이 줄었다는 게 증빙이 되면은 아까 지원 매출 4억 이하였고 예. 그리고 매출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달에 비해서 좀 줄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이제 용달업이 이제 지입 차량을 해가지고 특수고용직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주는 지원금 네.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당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거는 어디에 해당될지는 판단을 좀 하실 부분일 것 같고 여기 지금 박대희 기자가 좀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개를 적어놨는데. 네. 아까 얘기한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이 연 매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음식점? 이거는 이제 월 매출 3천만 원 안 되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문의 주셨던 분, 청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네. 만약 이 음식점이 수도권 음식점이라면 집합 제한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감소를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150만 원 지원이 되겠고요. 뭐 수도권이 아닌 경우라면 이제 감소되는 경우에 아마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 자가격리가 대상자가 돼가지고 가게문 네. 못 열었다. 네. 그래갖고 굉장히 어렵다. 이거 네. 지원이 되나요? 그 부분도 이제 매출 4억 원 이하고 매출 감소가 있었다면 100만 원 지원 대상이 되고요. 네.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집합 제한업종, 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냐 게 중요하고 네. 해당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가 있었다.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네. 소득이 적으면
아까 4인 가구 기준으로 356만 원 이하고 네.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원 이하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긴급 생계지원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택시 기사인데 부업으로 퀵 서비스를 한다. 네. 근데 택시 기사니까 고용보험이 있다. 네,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외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이제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기준에 제외될 것 같은데 예. 열심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예. 한편으로 법인 택시를 뛰면서 퀵 서비스까지 하시는 분인데 네. 이런 분까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외하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 퀵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긴급 생계 지원비 네,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퀵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이 네. 혹시 지원이 되느냐 뭐 이런 건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30님이 인쇄 자영업자인데 네. 일이 전혀 없어갖고 야간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60만 원을 받으셨대요. 네. 근데 고용보험을 넣는가 봐요. 그러면 이게 제외되겠네요. 일단 법인 택시 기사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고용보험 가입돼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쪽의 혜택을 먼저 받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긴급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예.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월소득이 356만 원이 안 되고 네, 재산 네. 6억 원 이하라면은 네. 그쪽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창구가 단일화돼 있나요? 예컨대 이제 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하고 다른 네. 거는 창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 문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저도 이제 사반대 이렇게 딱 통일된 문의처가 없거든요. 아직 저번에 차관이 그래서 네. 콜센터 같은 걸 만들 계획이다 그랬는데 아직 네. 그 발표가 안 그런 됐군요. 발표는 없었는데 뭐 그런 게 생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저기 뭐죠? 소상공인 소진공 그죠? 네. 진흥공단 여기는 지금 아직도 신청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좀 복잡하잖아요. 네. 박대기 기자가 1차도 보시고 네. 2차도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점수를 1차 매긴다면. 때는 사실은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간단했죠. 예. 2차 때는 복잡할 수밖에 선별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예. 말씀하셨던 그런 콜센터라든지 그런 쉬운 자료 상세한 자료 이런 것도 아직 없고 자료가 나온 것들이 제일 긴 게 2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적용이 실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러다가 추석 전에 진짜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업종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신청을 받기로 했으니까 예. 그쪽은 빨리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모든 지원이 추석 전에 끝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최대한 좀 빨리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혹시 보면 기준에 이탈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진짜 이제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요거 원래 이제 위원장께서도 이 선별지급 뭐 굳이 선별지급이라 안 해도 어쨌든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가닥이 잡혔고 기준들을 내놨어요, 정부에서. 그 기준들 보면은 약간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네.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와 어쨌든 선별의 어려움 때문에 네. 이렇게 넓게 주되 적게 준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나 소득에 직접 타격을 받은 네. 자영업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이런 계층으로 대상은 좁히되 네.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 두텁게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타겟팅화된 집중 지원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이름이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재난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은 분에게 주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계층을 하되 이게 이제 1차 때 이제 서울시나 경남이나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소득 하위 50%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 아니고 이제 어떤 계층 직접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혹은 일자리 잃어버린 분 같은 이런 계층을 타겟팅했다라고 하는 게 소득 기준이 아니고 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벌써부터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이러다 보면은 추석 전까지 뭐가 되게는 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겁니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의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무슨 신고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카드사 매출 정보로 이 자영업의 매출이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가게에서 거의 90% 이상이 카드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 협조를 받아서 신속하게 정부가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해주고 그 통보받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거기 때문에 네. 무슨 매출 증빙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는 아마 정부에서도 충분히 다 준비했다고 보여집니다. 카드 많이 쓰는 게 이럴 때는 또 좋군요. 그렇죠. 네네. 거래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럴 때 장점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뭐 최고의 정치에서 여야 의원들과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통신비 2만 원 지급이요. 네네. 요거는 논란이 좀 커요. 이거 네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제 이 통신비 2만 원, 이제 뭐 4인 가구 8만 원이라고 네네. 하는 게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한 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상 가계 지원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또 이제 8만 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통신비 지원이 되면 네. 그것을 쓰는 대신에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예. 그 여유가 생기는 나머지 8만 원으로 다른 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이제 역량을 통해서 어쨌든 소비 촉진 효과도 일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 반발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분들에게 네. 집중 지원하자고 해놓고 뭔가 이게 좀 다른 분들 못 주는 분들을 위한 뭔가 좀 생색내기용처럼 보여지니까 이게 거기다 9천억이나 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번 2차 재난금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 있어서 예. 조금 이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순삭감하자는 쪽도 있고 이거를 돌려가지고 뭐 백신 무료 접종을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다른 그 실업자라든가 폐업자라든가 이런 쪽에 더 지원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문제의식에 그 여야 간에 큰 차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독감 백신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정부가 이미 백신용 독감 백신용 이제 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은 아마 이제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맞대응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오히려 그런 재정 여력은 나중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만약에 개발되면 네.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예비비로 확보해 놓는 게 좋겠지만 네. 지금 당장 독감 백신에 그래야 될 거는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통신비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얘기했듯이 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부분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번 9천억을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례적인 통신비 지원이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아마 뭐 그런 이제 통신비 지원의 취지를 살려서 이런 이제 일회용 그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아니고 와이파이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빚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면 네. 그러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통신비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빨리 신속히 처리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네. 국내에서 추경하는 마당에 뭐 추가로 어디다 쓸 거냐를 갖고 계속 갑론을박하느라고 2차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그 야당 측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3차 추경 때 이제 35조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예 뭐
집행률이 0%인 사업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추경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결국 쓰지도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매번 이제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의 말이 끝날 때는 집행 못하는 추경안 예산이 남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아직 이제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4차 추경은 말 그대로 이번에는 그 다른 예산 없이 그냥 요 딱 2차 재난지원금에 포커싱된 맞춰진 이제 그 4차 추경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3차도 못 썼는데 무슨 왜 4차냐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뭐 여야 간에도 이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요. 요새는 뭐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쓰고 맞습니다. 있고. 예. 근데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봤더니 경제 전체적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고용이 늘어난 그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을 하든가 뭔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였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네. 저는 뭐 그 연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각 지역에서의 효과는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매출 증대 효과라든가 그거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는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순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골목 상권으로 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매출을 이전시킬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순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순증시키지 않는데 비용은 2천억이 넘게 들어가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기존에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걸로 대체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하냐 라고 하는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전수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금 했고 아마 10월 달에 정식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연구자로서 충분히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 뭐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경제 승성과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목 상권이라든가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화폐가 분명히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게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보고서에서는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트가 더 동네 시장이 더 비싸니까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는 소비를 왜곡시켜서 오히려 후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보호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가치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너무 경제 효율성 논리로 평가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충분히 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비판받을 소지를 안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도 불편해요. 그리고 마트가 당연히 시장보다 싸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트의 영업을 제한해서라도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거나 그것을 위한 보조금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논리만으로는 비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란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보고서 원오브 댐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정책을 할 때 참고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이다. 이게 약간 좀 강도가 높았죠. 비판의 수위가. 그러기도 하고 엄중 문책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요거는 부적절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자 태도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이견이나 본인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태도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본인을 위해서도 조금 저는
자제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태도면 앞으로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에선 이재명 지사 도정에 관해서는 전혀 일도 비판할 수 없을 거고 네. 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는 대권 후보 1순위이고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까? 네. 이거를 보면서 이제 가늠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대권 주자 일이 됐다고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나서 일이 됐다고 벌써 이렇게 자신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보인다면 과연 진짜 대통령 됐을 때 그러면 자신의 정책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에 네.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 지사 본인을 위해서도 네. 이런 태도는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성찰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 네.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이 국책 연구소들이 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 있다 보니까 부처가 시키는 대로만 연구를 하니 학문의 자율성이나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해서 부처에서 다 떼내가지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것 밑으로 산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국제연구기관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연구소도 국가 정책에 대해서조차도 비판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추진하고 강조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더구나 학문적인 연구 보고서를 놓고 조사해서 문책해라. 네. 이러면 진짜 분석형님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정책적인 얘기니까요. 이게 지역화폐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건 사실이고 뭐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되는 것도 또 사실이고 또 비용이 또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뭔가 좀 재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은? 예, 이재명 지사가 늘 강조하듯이 이게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과 관련해서 분명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보고서도 그 효과를 제 조재정 연구원 보고서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조재정 연구원에 지적한 것 같이 지금 한 100개 가까운 데 지자체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정부 지자체가 이걸 다 발행한다. 라고 하면 지역화폐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바에는 진짜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일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네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은 계속 필요하지만 꼭 그것이 지역화폐적 방식이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더 확산되어지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거 왜냐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수단은 조건이 바뀌면 다른 수단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 보고서에서 제안한 이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 번쯤 이제 리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차 추경안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다 쓴 글입니다. 4차 추경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뭐 이게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은 통신비를 주냐 마냐 이 얘기도 있고 선별 기준이 이게 타당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진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차 추경안 이게 뭐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텐데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크게 보면은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인색하다. 예. 네, 두 번째로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또 좀 무마하다 보니까 또 그 약간은 좀 쓸데없는 것이 들어왔다.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섞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싸게 땜빵으로 넘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인색하다라는 거는 규모가 작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뭐 그렇죠. 네. 그 두 번째는 쓸데없는 게 들어왔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통신 지원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이렇게 크게 뭐 논란을 갖다 뭐 하다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은 생각보다는 정보원이 빨리 급하게 갖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시기적으로는요. 네. 그거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잘 보시면은요. 옛날에 이제 3월 때부터 금융권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는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는 이제 한 5달 걸려서 7월에나 통과된 고용지원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위 보듬어주지 않은 부분이 자영업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정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 좀 너무 우리가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8월 15일 그 2차 확산이 되었을 때 2차 확산이 얼마나 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가라앉을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여당 뭐 대표 경선에서 이거 갖고 자기들끼리 이제 서명성 경쟁에 이제 거리로 쓰다 보니까 정부도 좀 비교적 빨리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스피드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데 약간 좀 싸게 하고 넘긴다라는 느낌이 지금 사실 국회에서 논의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추석 전에 지급하자는 이제 정부의 방침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추석 전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추석이냐 아니냐랑 무슨 상관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는 건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기왕한다고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아까 이제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색하다. 그럼 이번에 7.8조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인색하다는 얘기를 안 들을까요?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대상자와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또 액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보면 뭐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뭐 제한 업종 150, 뭐 일반 업종 뭐 100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연간 매출 4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루 매출이 이제 말하자면 100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1년 내내 고생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거의 한 반년 갔단 말이죠. 요건 꼭 뭐 요번만 고생한 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대단한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이제 그것이 그 대면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해고됐는데 이제 고용지원금 대상이 안 된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연결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상당히 작은 느낌은 듭니다. 노동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업종별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등을 뒀잖아요. 이 부분을 업종별 차등을 없애고 지금 매출의 기준이 4억 이하인데 이걸 좀 올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업종별 차등이라는 게 문을 완전히 닫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보상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이거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부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비교적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간에 걸쳐서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8월 15일이라는 부터 지금까지 짧은 윈도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없는 돈을 그래도 뭐 누구한테 좀 더 주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야 또 뭔가 대단하게 성달한 느낌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도 회사에서 있어 보면은 이게 격리 쪽 직원들이요 이렇게 자기 딴에는 세세하게 나누는 걸 대단한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업종 중에서도 또 뭐 금지 업종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무도장이라든가 유흥업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다 정부에 세금 내고 국민이고 정부가 허가한 업종인데 당신들은 뭐 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현명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국민 정서상 그 유흥업소는 뭐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정서라는 게 자기들이 정한 정서지
어쨌든 지금 매출액은 4억인데 그것도 올리고 이게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이제 뭐 아쉽게도 의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예결 심사를 하는 그 소위에 해당되는데 참석하는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려를 할 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달라고 촉구를 한 정도입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따지면 이번에 2차잖아요. 네. 1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일단 지급을 한 건데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바로 결정이 돼버렸다. 그렇죠. 이런 지적이 있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주 의원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보고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대기업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규직 직원들이죠. 네. 이분들은 사실 대단하게 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 시급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네. 사후적으로 뭐 사회연대세라든가 아니면 뭐 기초공제를 갖다 좀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네. 소득에서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부분 좀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생각을 해볼 만한 여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겠다는 것에서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에 따라서도 지금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저희 당에서는 이제 선거 전부터 그렇게 가구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그냥 하자. 왜냐하면 가구라는 게 50% 줄 거냐 70% 줄 거냐 때문에 사실 생긴 그 틀인데 100% 될 때는 가구라는 개념이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게요. 사실 액수가 너무 작아서 그 대단하게 그 드러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물론 이제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 정부는 그걸 갖다 지원금의 효과라고 보고 싶어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협조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정부 기재부 입장은 지금 이제 그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 국가 부채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 얘기는 뭐 추경할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엄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 엄살이 아니겠죠. 근데 제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돈을 써야 될 때는 쓰는 것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가 있느냐에 집중을 해야지. 네, 이게 이거 모든 거를 다 감안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손이 오그라지거든요. 예. 이런 건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관료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통신비 2만 원인데 이게 준희영 의원께서는 두고두고 조롱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그 정부 입장은 도움 된다. 4인 가족이면 8만 원인데 이거 작은 돈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얘기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그 안 주는 뭐 기왕 준다고 하면 뭐 통신비 말고도 뭐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방법 별의별 방법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말을 할 때 그 선별해서 두텁게 주겠다라고는 그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거를 갖다 끼운 거잖아요. 그것도 시작을 갖다 생각해 보시면 뭐 처음에는 뭐 18세, 45세 안 준다고 하다가 또 욕 먹으니까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하나 과정을 보면 너무 선심성으로 국가의 돈을 쓴다라는 생각들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좀 뒤에 얘기하겠다고 한 게 이제 자영업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한테는 온기가 안 간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할 때 고용 안정에 대한 기금으로 지원을 한 것 같이 좀 더 액수를 늘리는 대신에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센티지로 치면 뭐 3분의 2는 임금으로 쓰라든가, 아니면은 임금을 갖다 고용을 갖다 유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2배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체계에서 타겟을 골라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고용주한테 그것을 연계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액수는 늘리되 그 늘리는 돈의 일정 부분은 피고용인에게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잖아요. 예. 뭐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1차 지원금에서 받았던 150만 원 받았다는 주기로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추가로 50더 주고 그때 아예 못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3개월간 150 주겠다는 건데 그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사람들이 정부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는 또 그 사람들 중에 신청했는데 못 받았던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거 역시 일정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일수록 여자들이 많은데 네. 여자들이 받은 액수가 이번에 7월달 통과된 것만 하더라도 사람은 더 아마도 여자가 많을 텐데 받은 액수는 여자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 걸 보면 예. 분명히 그 대상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시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큰 효과는 없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냈어요. 네. 여기 이제 이재명 지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경제 전문가로서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논란 얘기를 하셔서 읽어봤거든요. 보고서요? 예. 네. 근데 뭐 누가 읽어봐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거는 아니고 네. 그런 대신에 두 가지로 나눠보죠. 그러니까 하나는 안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자꾸 정치권은 안 주는 것 대비 효과가 있다는 식의 너무 몰두를 하는데 이 분석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 대비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것은 근데 현금으로 주질 않았으니까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가설 검증이라는 이제 단계가 그런 것이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기간이 2018년까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지역 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게 2018년 한 3조 썼고 2019년에 한 9조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상 이제 크게 늘린 작게 쓸 때는 효과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렇죠? 네. 있어도 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9조 썼을 때는 어떨지 또는 이제 내년에 이제 20년에 이제 훨씬 더 많이 썼을 때는 어떨지 뭐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까지 뭐 발끈하는 걸 보면 그릇이 작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조세재정연구원이. 네. 그 국책연구기관이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네. 비판하면 어때서? 아니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냐? 그럼 거꾸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보고서가 그렇게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100을 주는 경우에 지역사랑권을 협회를 쓰라고 해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서 10% 디스카운트를 하는 대신에 이제 중앙정부가 그걸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간에 이제 사용 액수를 쓰면 지역 정부에서 쓰고 싶으면 써라. 그렇지만 중앙 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그 정도 얘기거든요. 네. 뭐 그런 만한 얘기도 못하면 이거 뭐 완전히 무슨 사람들 입을 막고선 살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열린민주당의 주진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